일본이 사라진다면 그 뒷면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지진은 예고됐고 후지산은 끓고 있으며 정부는 이미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봉인된 기밀, 침묵한 지도자들, 그리고 다음 목표는 한반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감춰졌던 충격의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전직 정보 분석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나 가십이 아니에요. 사실 이 이야기를 전하기까지 저도 꽤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공개하는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정부에 속한 내부자가 아니고 그저 이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 남게 될 거예요. 저는 미국 정부 내부에서 외부로는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들을 다루는 업무를 해왔어요. 일본과 관련된 안보, 지질, 환경, 에너지, 외교 이슈들은 특별히 분류된 자료로 취급되었고요. 이런 정보를 취급하며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국가 내부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국제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는 걸요.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7년간 일본 현지에서 활동해온 특파원 팀과 함께 추적해온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팀은 일본 정부의 고위층 회의, 폐쇄된 연구소 보고서, 비공개 재대응, 시뮬레이션 등을 꾸준히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계획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바로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 위기를 둘러싼 정치적 전략적 움직임들이었어요. 일본은 지금 단순히 자연재해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진과 화산, 원전 문제 등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일부일 뿐, 그 안에는 고위층만 알고 있는 내부 계획과 방향이 숨겨져 있었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은 국민보다 지도층의 생존,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외교 전략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고 해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정보들을 바탕으로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일본은 이렇게도 반복해서 지진이 나는 걸까? 정말 대재앙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까? 그리고 혹시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까? 라고요. 이제부터 제가 전할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일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위기를 한반도와 연결된 어떤 계획으로 확장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어요. 왜 일본 정부는 국민에게 모든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공개하는 순간 일본 사회는 감당할 수 없는 공황 상태로 빠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공개되지 않는 사이에 고위층은 조용히 탈출로를 확보하고 외교적 포지셔닝을 바꾸고 있었어요. 이 장에서는 그 서막만을 말씀드렸어요. 다음 장부터는 저희가 확보한 기밀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 보고서에는 난카이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 피해 규모, 그리고 예상되는 경로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재난 이후 일본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시나리오였어요. 이제 그 문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그 문서를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 구체적이었고 너무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문서는 단순한 경고문이 아니었어요. 정밀한 수치와 지도, 시간표와 시나리오까지 포함된 일종의 작전 계획서에 가까웠어요. 문서는 미국 지질조사국과 일본 방재청, 그리고 민간 연구소들의 공동 분석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총 126페이지 분량이었고 극비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일부 외교 라인을 통해서만 공유되었어요. 내용 중 핵심은 바로 난카이 해곡에서 시작될 초대형 지진의 예측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진이 어떤 연쇄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난카이 해곡에서 쌓이고 있는 지각판의 응력은 임계점을 이미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기록상으로는 약 90에서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왔는데 지금이 바로 그 주기 안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가장 불길한 정적의 시기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도 함께 있었어요. 만약 규모 8.7 이상의 지진이 해저에서 발생한다면 고치현과 와카야마현, 시즈오카현 일대는 즉시 해일에 휩쓸리게 되고 사망자는 최소 30만 명 이상, 실종자는 50만 명, 붕괴 건물은 약 220만 채, 그리고 전력, 통신, 수도망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모든 시뮬레이션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수차례의 전조 현상과 데이터 누적으로 인해 거의 확정적인 미래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보고서 말미에는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초기 대응 시간은 20분 이내, 국가 비상대책반 가동 시간은 45분 이내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아래 민감지역 고위 인사 대상 탈출 경로 확보 및 이동 루트 시나리오가 따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대목에서 저는 멈췄어요. 분명히 일본 국민을 위한 대응 계획인 줄 알았는데 그 첫 줄은 중앙정부 핵심 라인, 외교부 1급, 경제산업성 국장급 이상, 우선 대피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엔 공항 코드, 미리 확보된 항공기 편성, 민간 선박 운항 루트, 외교 경호 협조 요청 내용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국민 대피는 맨 마지막 항목에 있었어요. 도심 밀집 지역 거주자는 이동 시간 내 대피 불가 예상이라는 한 줄 설명과 함께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탈출 계획이었어요. 정부의 생존 우선 순위가 일반 시민이 아닌 고위 관료들이라는 것을 그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서가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설명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예요. 어쩌면 정부 입장에선 공포를 막기 위해 또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라는 명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명분 아래 누군가는 알 권리를 잃고 있었고 누군가는 살 권리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외면해도 괜찮은 걸까요? 보고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지진은 시작일 뿐이라고요. 그 뒤에 이어질 해일, 여진, 전염병, 식량난, 경제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 대한 경고가 더 길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 문서를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건 과연 한 국가의 재난 시나리오일까?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만 살아남기 위한 전략일까?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지진 이름이 아니에요. 지질학자들과 재난 대응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지진은 단지 가능성의 영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오고 있어요. 일본 남쪽 해안, 특히 시코쿠와 긴키 지방 앞바다에 위치한 난카이 해곡은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삽입되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해저 지진대 중 하나예요. 지금까지도 이 지역은 약 100년 주기로 초대형 지진을 반복해왔어요. 1707년의 호에이 지진, 1854년의 안세이 난카이 지진, 그리고 1946년의 슈오와 난카이 지진까지. 그리고 지금은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침묵의 시간이에요. 보고서에 나온 예측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할 지진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넓은 지역을 동시에 강타할 수 있다고 해요. 규모는 최대 9.1 해일 높이는 최대 34m, 일부 해안 도시에서는 진도 7 이상의 흔들림이 3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예측이 단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미 일본 해상보안청과 방재과학기술연구소에서는 실제 관측 데이터를 토대로 난카이 해곡 주변의 집안 융기와 열 변화 그리고 수온, 이상 상승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지금 해저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은 마치 조용한 분노처럼 점점 더 강하게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 단 한 점에서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그건 단지 일본의 문제가 아니게 돼요. 피해 예상 지도에 따르면 이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남부 해안은 5분 안에 해일에 잠기게 되고 도시의 병원, 도로, 항만, 전력망이 한꺼번에 마비될 수 있어요. 도쿄는 직접적인 피해는 적지만 경제통신 중심이 붕괴되면서 기능을 잃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일본에서 수출입되는 자재, 반도체 부품, 자동차 부품,
기초 소재들이 끊기는 순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공급망에도 큰 혼란이 예상돼요. 더 무서운 건 이게 한 번의 지진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후속 여진은 기본이고 해저 지각의 충격으로 후지산의 마그마 활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즉,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원전 사고로 이어지는 복합 재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에서는 가능성은 낮다, 예의주시 중이다 정도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혹은 아직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의 말은 달랐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이건 시간이 문제일 뿐이에요. 지진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마치 지구가 숨을 참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언젠가 크게 내쉴 때 그 숨결이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위기가 지금 일본 열도 바로 밑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용함이 저는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일본을 상징하는 산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후지산을 떠올릴 거예요. 후지산은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 일본인의 정신적 상징이자 문화적 아이콘이에요.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엽서나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산이 사실은 아주 오래된 거대한 화산이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후지산 내부에서는 다시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어요. 후지산은 마지막으로 분화했던 게 1707년, 약 300년 전이었어요. 그때 발생한 호에이 분화는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 중 하나였고 도쿄와 그 주변 지역에 수십 센티미터 두께의 화산재가 쌓였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 영향으로 농작물은 망가지고 물길이 막혀 기근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그 이후 후지산은 긴 시간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그 고요함이 오히려 위험한 징조라고 말해요. 화산은 마그마가 내부에서 꾸준히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구조인데요. 그 축적이 오래될수록 분출은 더 격렬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실제로 최근 수년간 후지산 내부에서는 미세한 지진 활동이 계속 감지되고 있어요. 산 중턱에서는 지열 활동이 증가했고 수분이 증발되면서 생기는 수증기 분출도 보고되었어요. 지하의 마그마 방에서 열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관측 결과도 나왔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호수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이런 모든 징후들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예요. 후지산이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후지산이 언제 폭발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지진과 달리 화산은 전조 현상이 있어도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특히 일본처럼 수도권 인구가 밀집된 지역 가까이에 위치한 화산은 그 위협이 상상 이상이에요. 만약 후지산이 지금 분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질학자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분화가 발생할 경우 화산재가 수도권까지 날아가서 2주 이상 쌓일 수 있고 도쿄와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역의 전력과 통신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하철 운행은 중단되고 공항은 폐쇄될 수 있으며 특히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어려운 도시 지역에서는 식수 위기까지 겪게 될 수 있어요. 후지산 화산재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유리 가루처럼 날카로운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관지 질환, 안구 손상, 기기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혼란이 길어지면 사회적 패닉이 생기고 경제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앞서 이야기한 난카이 대지진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두 자연재해가 서로를 자극하고 증폭시키는 복합 재난이 될 수 있어요. 한쪽은 해저에서부터 올라오고 다른 한쪽은 땅속 깊은 곳에서 폭발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강한 국가도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요. 후지산은 일본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이 마주한 지질학적 시한폭탄이기도 해요. 그 시계는 지금도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인간이 만든 시스템과 연결될 때 훨씬 더 큰 재앙이 되곤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예요.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과 경제성, 그리고 자원 부족 문제 때문에 원전에 의존해온 역사가 있어요. 현재까지도 일본에는 30기 이상의 원전이 존재하고 그중 일부는 가동 중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 원전들 대부분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대지진이 발생하면 해일이 함께 따라오고 그 해일이 해안가의 원전을 덮치게 되면 냉각 시스템이 망가질 위험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원전 사고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았어요. 지진으로 전기가 끊기고 해일로 비상 발전기마저 물에 잠기면서 원자로가 과열되고 결국 폭발과 방사능 누출로 이어졌어요. 그때의 공포와 혼란은 지금까지도 일본 사회를 짓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정부는 다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심지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방사능 오염수는 단순한 생활 폐수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트리튬, 스트론튬, 세슘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본 정부는 기준치 이하다 희석해서 방류하니까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이미 여러 나라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 환경단체들도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고 경고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황에서 대지진이나 화산 분화가 다시 일어난다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 역시 후쿠시마처럼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단지 한 지역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원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방사능 누출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요. 하지만 체내에 들어오면 DNA를 파괴하고 세포를 망가뜨리며 세대에 걸친 유전적 피해를 남길 수 있어요. 만약 해양을 통해 한국 동해안이나 러시아, 태평양을 돌아 미국 서부 해안까지 퍼진다면 그건 단순한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환경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자연재해만큼이나 인간이 만든 위험, 특히 원전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와 국제적 감시예요. 원전은 효율적인 에너지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초래하는 에너지이기도 해요. 자연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적어도 원전만큼은 통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가장 먼저 기대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정부예요. 국가 시스템이 위기를 관리해주고 국민을 보호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혼란이 줄어들고 사회가 유지되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정부의 일부가 재난 발생 전부터 자신들만의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확보한 내부 문건과 증언에 따르면 일본의 일부 고위 관료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비상 상황 시 해외로 이주하거나 잠시 피신할 수 있는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이 계획은 단순히 대피소를 확보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미국 하와이, 괌 그리고 한국의 제주도와 부산 일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고 일부는 자녀의 국적을 이중으로 취득시켜 해외 이동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두었어요. 특히 외교부와 방위성, 내각부 고위직 일부는 비상시 사용될 전용 항공편과 선박 루트, 외교 경호 절차까지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보관 중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보험이 아니라 정해진 프로토콜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일부 기업인과 연예계 유명 인사들도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조용히 해외 부동산 투자와 비자 확보를 진행해온 정황이 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체계적이고 너무 조용했어요. 물론 재난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이 정보가 국민에게는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고위층만 알고 움직였고 국민은 여전히 괜찮다,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 일본 정치인의 측근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진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 찝찝하게 남았어요.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사람이 왜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일까요? 게다가 이러한 탈출 계획은 단순히 개인의 생존 문제에 그치지 않아요. 만약 일본이 대규모 재난으로 마비되고 정부 지도부가 빠르게 해외로 이동하게 되면
그 나라의 주권과 통치 구조는 일시적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틈을 노리는 외부 세력이나 내부 불안 요소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도 생기게 돼요. 더 무서운 건 이러한 계획이 전 국민을 위한 비상 대응과는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고위직 우선, 중산층 생존은 개인 책임, 정보는 일부에게만 공유되는 구조는 재난 앞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게 만들어요. 결국 이 상황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위기의 순간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가? 탈출 계획이 있다는 건 대비가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계획 안에 국민 다수가 빠져 있다면 그건 대비가 아니라 배신일 수 있어요.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 앞에서 인간은 결국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 길 위에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 그 상처는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오게 되기도 해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아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어요. 한국에서는 이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며 그 시대의 고통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대표적으로 위안부 강제동원, 강제징용, 군수산업을 위한 인적 수탈, 그리고 수많은 학살과 문화적 말살이 있었어요. 수십만 명의 여성과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장소로 끌려갔고 그중 많은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러한 역사에 대해 일본은 지금까지 진심 어린 사과나 공식적인 배상을 회피해왔어요.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왜곡된 교과서로, 그리고 때로는 정치인의 망언으로 그 책임을 회피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 카르마의 개념이 떠오르게 돼요. 업보는 단순한 종교 개념이 아니에요. 자신이 한 행위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도덕적 원리예요.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반복되는 재난과 위기들, 혹시 그 일부는 역사적 책임을 회피한 결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모든 자연재해를 윤리나 도덕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회 전반의 태도, 정치권의 무책임 그리고 과거를 외면하고 기억을 지우려는 움직임은 결국 현재의 혼란과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사회가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기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 때 그 사회는 스스로의 도덕 기반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요.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 책임을 미루는 구조, 정보가 위에서만 통제되는 시스템으로 나타나게 돼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수많은 한국의 피해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이미 끝난 문제, 과거를 반복하지 말자고 말해요. 정작 그 과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 앞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재난은 단지 자연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외면해온 역사와 마주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진실을 기억하는 사회만이 재난 앞에서도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대규모 재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 혼란은 단순히 자국 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일부 정치 세력은 위기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영토 분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도 문제예요.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지속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오고 있어요. 심지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져가자고 제안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제안을 일축했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의 고유 영토예요. 문제는 일본이 이 주장을 단순한 영토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독도를 포함한 동해 해역은 해양자원, 어업권, 군사 전략지대로서 가치가 굉장히 커요. 특히 일본이 국토 일부를 잃거나 원전 사고나 해일 피해로 동부 해안을 상실하게 될 경우 동해 쪽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전략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제주도까지 일본 영토로 표기된 교과서가 해외에서 발견되기도 했어요. 한 캐나다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서에 제주는 일본 섬이라고 적힌 지도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는 국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었어요. 이게 단순한 인쇄상의 오류일까요? 아니면 일본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장기 전략의 일부일까요?
실제로 일본은 지도 외교라고 불리는 정책을 통해 해외 교과서, 관광 안내서, 지도 제작사 등의 자국이 주장하는 영토명을 은근히 반영시키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영토 인식 자체를 바꾸기 위한 작업이에요. 더 나아가 일본이 대규모 재난을 맞이해 일부 인구를 해외로 분산시켜야 할 상황이 오면 가까운 한반도 지역을 이주 후보지로 설정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내부 문건에서 언급된 바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강원도 동해안, 경상북도 일부, 제주도 등이 기후, 지형, 해양 접근성 면에서 적합하다는 분석이 담긴 보고서가 있었고, 자연재해가 적고 물 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장기 이주 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이런 내용을 접하고 나면 일본의 독도와 제주도 관련 주장이 단순히 우기기가 아니라 전략적, 생존적 시나리오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순히 일본이 땅을 노린다는 감정적 프레임이 아니라 그들의 위기 대응 전략과 외교적 포석을 더 넓은 시각으로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선 역사와 국제법의 논리뿐 아니라 재난 대응, 이주 가능성,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전략적 시선까지 함께 준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재해를 겪은 일본에게 인도적 차원의 이주지 제공이라는 식의 국제적 여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순간 우리도 예기치 않은 협상 테이블에 서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자연의 문제를 외교의 문제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들을 매우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분석해야 할 때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단순히 일본의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한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는 국경을 넘어서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자연재해는 눈앞에서 일어나지만 그 여파는 물결처럼 번져나가 세계 곳곳을 흔들게 됩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수도 기능이 마비되고 산업 체계가 붕괴되며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혼란은 국제 경제, 공급망, 외교 동맹 체계까지 함께 흔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반도체, 자동차, 정밀 기계, 전자 부품 등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 중 일부라도 중단되면 한국, 미국,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제조 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게 돼요. 게다가 일본 정부 내부의 탈출 계획이나 영토 확장을 염두에 둔 외교 전략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 전체가 다시 재편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굳건한 동맹을 맺고 있지만 일본이 극심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미국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자원과 병력을 투입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거나 반대로 일본이 한반도 쪽으로 이주하거나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해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동북아 전체의 안보 균형은 바뀌게 되고 러시아와 중국이 그 틈을 노릴 가능성도 커져요. 즉, 일본의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해요.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재난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해왔고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내부 대응 전략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정보 감시와 분석 역량을 키워야 해요. 둘째, 안보와 외교의 시야를 넓혀야 해요. 전통적인 군사 동맹뿐 아니라 재난 공동 대응, 피난민 수용 정책, 국경 통제, 영토 분쟁 대응 로드맵 같은 비군사적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야 해요. 셋째, 국내의 사회적 합의와 대비 태세도 점검해야 해요. 일본의 재난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언제든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건 정보, 정책, 그리고 국민의 공감과 단합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을 단순한 불안의 시간으로만 보지 말고 국제 정세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바라봐야 해요. 이 위기를 통해 동북아시아는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제는 단순히 지켜보는 자세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대비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준비를 해야 할 때예요. 그 준비의 첫걸음은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나누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